지금은 상승이 아니에요. 상승은 전고점을 뚫어야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단기 과열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요를 자극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수요를 진정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자, 최근에 서울에 좀 불장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정부가 88 부동산 정책부터 발표를 했죠. 네. 일단 요거 핵심 요약해 주시면서 요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책 자체가 공급 확대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인근에 뭐 그린벨트 한 8만 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이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12년 만에 이제 해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의 허파이기도 하고, 또 금단의 영역이라는 또 얘기도 있었고, 그러긴 하지만, 워낙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더 수요자들이 원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린벨트는 이제 외곽하고 도심하고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 이런 점이지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MZ세대들이 이제 도심 근접형 주택을 원하니까 이곳에 내가 집을 많이 짓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로만 자꾸 쏠리니까 이 수요를 그러면은 빌라 같은 이런 비아파트 쪽으로 좀 분산시키겠다. 뭐 이것도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88 대책을 오히려 아파트 사지 말고 빌라 사라. 뭐 이런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뭐 빌라를 사면은 뭐 취득세나 뭐 종부세, 양도세를 깎아줄 테니까. 그리고 특히 나중에 청약을 할 때 중소형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럴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아파트만 쏠리는 이 수요가 이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면은 아파트 값도 좀 진정될 거고, 또 그리고 그 비아파트 시장도 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보관을 가지고 이번에 대책을 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88만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는 정부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펼쳐 나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수요를 진정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부가 전 정부처럼 과감하게 수요 규제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약간 국정 기조가 뭐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오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거는 규제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수요 조절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의 목표는 이게 변동성 완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물 흐르듯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정권의 어떤 그런 성격, 그거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완화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안 된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이 지정하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봤을 때 아마 대출의 문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DSR 스트레스 2단계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대출이 금리가 좀 올랐어요. 이 디딤돌 대출이 전체 주담대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전세 자금 대출도 뭐 DSR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LTV 한도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아마 시장과의 아마 호흡을 하면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전반적으로 아마 대출의 문턱이 좀 더 높아지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이 전고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통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단지들은 뭐 거의 전고점을 아예 돌파한 곳들도 있고요. 근데 좀 신뢰할 만한 그 지표가 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예, 지수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95%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나 전국이나 대부분이 아파트값 고점이 2021년 10월이잖아요. 예, 그때 대비해서 서울은 이제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87.1%고요. 동남권이 한 91.3%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이 이보다 낮겠죠? 수도권은 83.6%. 지방이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방이 그 수도권보다 회복이 늦은 이유도 고점 대비 여전히 높아요. 88.4%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의 수요가 안 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는 뭐 여러 가지 쓰기 나름인데 뭐 저는 현재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고점까지는 못 가고 있다. 지금 아마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상승이냐 회복이냐 그 용어 쓰는 것도 아마 이거 지수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네. 지금은 상승이 아니에요. 상승은 전고점을 뚫어야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회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남권이 고점 2021년 10월 183 대비 91.3% 수준으로 제일 높은 게 여기가 강남 3구에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예, 동남권이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강동 뭐 이런 데가 아마 집중되어 있다고 네. 보면 됩니다. 이 지표가 사실상 강남 3개구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따로 없어요. 근데 동남권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1월에서 7월 수도권 부동산 시가 상황 어떻고 사람들이 요즘 심리는 좀 어떤가요? 지금 심리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주택 가격 전망 CSI라고 있거든요. 그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1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넘으면은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8월에 그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요. 주택 가격 전망 CSI가 118입니다. 이 높은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역대 아파트값 실거래가 기준 고점이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125였거든요. 그때 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만 본다면은 약간 단기 과열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 과열권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좀 연끌 매수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서울도 이 지역별 너무 차이가 났는데 제가 이 단기 과열권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은 노도강 요쪽은 아니고요. 아까 마용성이라든지 뭐 강남권 요쪽에 이제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과열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심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거의 불안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 흐름이 갑자기 확 달라졌잖아요. 3월 이후에 4천건이 넘어서면서 서울의 시장이 갑자기 달아올랐는데 이게 심리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동산은 8알이 심리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심리적 요인이 특히 단기적인 어떤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3월, 4월에 이런 무주택자 분들의 그런 답답함, 초조감, 불안을 제가 피부로 많이 접했거든요. 주로 저는 바로미터를 누구로 보냐면은 기자들로 봅니다. 부동산 담당 기자분들이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든요. 모르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자분들은 이걸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직접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기사로 써야 된다는 거는 부동산 담당 기자가 아니라 만약에 유통 담당 기자였다면 좀 불안을 덜 느낄 겁니다. 근데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최근에 좀 집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못 견디는 거죠. 모르면은 아까 말씀 제가 약인데 알면 독이거든요. 네네. 이게 오르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무주택자라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불안 심리가 커지면은 그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느끼던 어떤 무주택의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싼 집이라도 이제 추격 매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옮겨 타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달리는 열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단 탑승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이 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끌 매수가 나타난다. 무주택자들이 불안해지면요 시장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비이성적 과열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항상 보실 때 이 무주택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 무주택에 대한 힘겨움, 고통을 느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심리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 집값 오른 이유는 뭐고, 이거 바닥 다지고 이제 상승으로 어쨌든 회복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분도 있고, 뭐 상승을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진짜 상승으로 가는 거냐, 이게 다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오른 이유는 뭐고, 일시적 반등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건가요? 일시적 상승과 뭐 대세 상승 그런 거는 전혀 거론할 필요가 없는 담론이라고 봐요.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일시 상승이 나타날지 대세 상승이 나타날지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회복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건데요. 왜 제가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10년간으로 따져보면은 한국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그 저점이 언제냐면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하우스푸어 사태가 거의 달했을 때가 2012년 그때 가을쯤이었거든요. 네. 일본의 저점이 2012년 10월입니다. 근데 지금 오르긴 했죠. 그런데 역사적 고점이 91년 1월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요, 한 20% 정도 낮아요. 그러면 일본이 최근에 10년 동안 올랐다고 그래서 이 상승이에요? 이건 회복이잖아요.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을 돌파해야 진정한 회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은 또 어떻게 볼 거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지표를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로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서울은 작년 1월부터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2월부터 올랐고요. 그래서 2022년에 우리나라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발 고금리 태풍이 상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 해 동안 22%가 폭락이 오고, 뭐 경기 인천도 거의 똑같이 22%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은 작년에 10% 올랐어요. 수도권은 6.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50년짜리 모기지 판매 중단,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5%를 잠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 경색이 일어난 거죠. 발작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조정을 한 3개월 정도 겪었죠. 그래서 올 들어 1월부터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 뭐 지방도 약간 이제 1월부터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다. 네. 그래서 서울은 작년 1월부터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대비해서 올 상반기까지 따져보면은 거의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은 가진 사람들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집값이 오른 이유야 뭐 잘 아시겠죠. 뭐 기본적으로 전세값이 1년 이상 올랐고, 그리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분양받는 것보다 차라리 신축이나 준신축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수요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다린다고 해서 공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말하자면은 공급 불안이 이 3월부터 좀 이게 수요자들이 심리를 건드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통화량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보니까 이제 M2 증가율이, M2가 이제 광의 통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잖아요. 이게 한 6.1% 정도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한 10% 늘어나는 거에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많은 겁니다. 그리고 MR은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3.4% 정도 늘어났던데,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제 금리가 좀 일부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좀 늘어나니까 약간 통화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아니 불붙는 정도는 아니죠. 근데 지금의 어쨌든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제 생각에는 전세값하고 그다음에 이 공급 불안, 이게 결국은 큰 이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세가 공급 불안이 집값을 좀 부추긴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이 이렇게 뭐 하락으로 굉장히 급하게 갔다가 또 지금 다시 급하게 상승을 가고 있는 이런 변동성이 일으킨 원인은 뭔가요? 아까 이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뭐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아파트로 좀 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논문 쓸 때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토지 가격은 빠진 게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가 변동률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022년에 제가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아파트 값이 급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가는 2.7% 올랐어요.
작년은 0.8% 상승했고요. 올 상반기에 보니까 한 1%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파트로 이제 한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고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 상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특성은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를 준 금융상품 혹은 유사 금융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유독 이렇게 급락이 왔다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아파트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투자 자산화되고 있는 것도 저는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실수요는 약간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투자 수요가 많으면은 변동성이 커지죠. 그래서 시골 농가주택은 가격 변동성이 없어요. 가격이 뭐 오르고 내려오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투자 자산화가 되면은 금리나 유동성, 대출 규제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영향력이 좀 커진 것도 영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 들어 이제 집값이 특히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요인도 있지만 대출 금리가 2%대까지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금리가 모든 자산 시장의 중력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부동산도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도 보면은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덜쭉날쭉한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을 넘었고 7월 거래량이 이제 아직 덜 발표됐죠. 23일까지가 8,396건으로 신고됐는데 아직 며칠 남았는데 이런 추세면 월 10,000건을 넘을 가능성도 있나요? 10,000건 안 갈 것 같은데. 한 9,000건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곧 이게 들통나는데. 아까 8월 23일은 주말 말씀이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 26일이잖아요. 오늘 촬영이 8월 26일인데, 아까 오다가 보니까 한 8,535건 정도가 됐습니다. 9,000건은 넘겠네요. 네, 9,000건은 갈 것 같아요. 근데 10,000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월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2006년도부터 집계가 됐는데 작년 말까지 보면 한 6,040건 정도가 평균입니다. 역시 이제 거래량으로 본다면 완전 회복 국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쪽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오늘까지 한 14,801건이에요. 뭐 15,000건 이제 거의 가잖아요. 근데 역대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월간 기준으로 한 11,954건이에요. 12,0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으로 본다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다 번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그만큼 이제 많이 좀 증가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매물은요? 매물 좀 사람들 걷어들이는지 아니면 뭐 있는 매물 호가는 당연히 높아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매물 건수 가지고 한동안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진단하고 그렇게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항상 맞지는 않아요. 이거 매물 건수 너무 그렇게 이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매물 건수가요. 오늘까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78,573건이에요. 그러니까 78,000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이 75,000건이었다고요. 그때에 비해서 한 3,400건, 한 4.6%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빠져야 되잖아요. 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도 집주인이 호가를 올려버리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매물이 많으면 집값이 빠지고 매물이 줄면은 집값이 오른다는 이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저는 이거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한 팩트로 한 지표로 전체 시장을 설명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지 가령 하나의 뭐 이런 변수 가령 뭐 금리로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는 논리도 안 맞는 것 같고, 금리 내리면 무조건 집값도 오른다는 논리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죠. 네, 그래서 너무 한 변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매물량은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15일 통계가 보니까 8만 한 5천 건 정도가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게 항상 맞는 논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평론가들이나 하는 이런 분들이 그걸 시장을 해석하기 위해 갖다 붙이는 통계로도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쓰는 통계지 반드시 이걸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제 집값이 좀 오르고 있는 이유로 전세가랑 이제 공급 불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 공급이 또 어떤 분들은 적다는 분도 있고 많다는 분도 있고 네. 다 조금씩 방향이 다른 건지 기준이 다른 건지 좀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서울 공급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대체적으로 좀 줄어든다.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내후년 이후에 주택 공급량이 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를 볼게요. 네. 보면은 올해의 물량이 한 3만 1천 가구 정도가 되고 내년이 한 4만 9천 가구 정도 돼요. 근데 2026년에 가면은 이게 한 14,000 가구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그렇게 입주량이 줄지 않아요. 내년, 내후년에 이제 줄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팽배한 거죠. 만약에 시장에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물량보다 미래의 공급 물량이 준다고 그러면은 서둘러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114 자료는 더 주는 것 같아요. 114 자료는 지금 올해가 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한 4천 건, 내년이 한 2만 5천 건. 근데 2026년에는 한 6,700건 정도로 뚝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114 자료는 보니까 입주 물량을 주로 분양할 때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나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114 물량이 조금 적어요. 특히 후분양 단지를 어떻게 보면 114는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왜냐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보고 이제 언제 입주하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114가 조금 적고 국토부나 서울시가 조금 많은 수준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은 2026년 이후에는 물량이 좀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2026년에는 물량이 적군요. 네, 좀 줄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팩트죠. 당장 뭐 지금 한다 해서 그건 또 2027년부터의 일인 거지. 그렇죠. 지금 뭐 아파트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오래 걸리면 15년 걸립니다.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 수요를 그러면 이걸 몰리지 않고 이렇게 분산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88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 전망 지수가 이 고공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KB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 지수가 127.2입니다. 이게 기준치 100을 넘어가면 오른다고 보는 거잖아요. 주로 중개업소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은 지금 7월에 100을 넘었습니다. 106.3이에요. 그래서 전국도 좀 같은 이제 흐름을 탈 거다. 다만 지방은 속도가 좀 늦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입주 물량하고 공급 물량이 논란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주택 보급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93.7%입니다. 오히려 이게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지인이 어느 정도 서울 집을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이 가수요거든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사는 외지인 비중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네 채 중에 한 채 산다는 거죠. 이번 6월에 이게 좀 떨어졌어요. 22.7%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직방에서 이제 법원 등기 정보광장 통계를 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뭐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게 빌라 다 포함한 겁니다. 이 외지인 비중이 이게 1월에서 7월까지 26%를 차지했어요. 이게 좀 더 높죠. 아까 7월이 제가 22.7%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용성이 이게 보니까 외지인 비율이 32%고 강남 3개구가 28%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여러 지표들도 있지만 저는 외지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이게 시장이 약간 그 투기적 수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변동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도 다 같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PIR만 보시면 안 되고 또 뭐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든지 뭐 그 부담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오름세를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PIR?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택 구입 물량 지수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집값이 이렇게 고공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약간은 과거 프레임으로 보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논문 본 것 중에서 재밌는 것은 서울 아파트를 주식보다 더 안전한 일종의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을 봤어요. 이 수요자들이 심리죠. 이게 보면은 실제는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인구 쇼크, 인구 감소 시대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상경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강남 지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이제 그런 그 경향을 봤어요. 강남에 왜 있느냐? 그 이유가 교육하고 직장이거든요. 근데 퇴직을 하면은 애도 다 컸고 이제 직장도 안 다녀. 그러면 강남 지역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보다 한 10년, 15년 전에 그 은퇴자들은, 퇴직자들은 강남 지역을 팔고 좀 남쪽으로 내려가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차화적 인지든 뭐 아니면 학습효과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 못 돌아온다는 그런 것들도 말도 해제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고령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이 경유지가 아니라 종착지로 본다는 거예요. 이 서울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트렌드를 감안해 보면은 여전히 강남을 비롯한 뭐 주변 인기 지역 아파트들이 초과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은 좀 이거를 우리가 단순 지표로만 갖고 이 서울 아파트를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지표가 설득력이나 해석력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었어요. 예. 지금 아무튼 외지인 분들이 마용성, 강남 상구 같이 또 서울에서도 좀 상급지를 네. 더 사모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또 뚜한테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강남 상구가 많이 오르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강남 상구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은 조금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조사해 보면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성동구입니다. 9.6% 올랐고요. 광진구가 9.2%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가 7.9, 강남이 6.1, 송파가 6.3%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강남 3개구가 더 오른 게 아니라 이른바 성동구와 광진구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왜 성동구와 광진구가 더 많이 올랐다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표를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최근에 성동구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마 네.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 놓은 건 오히려 빠졌고요. 0.7%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시사하는 거냐면은 이 40대들의 부상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40대들은 갭 투자보다는 정주 공간으로서 살 집을 원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실제로 올 들어서 이제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사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0대가 31%를 차지합니다. 이 부동산원이 조사를 한 게 2019년 1월인데 그때 이후에 가장 높아요. 그래서 물론 30대가 가장 매수 비중이 높죠. 그래서 30대는 32.5%인데 근데 40대 비중이요. 이 30%를 넘어선 게 작년 9월이거든요. 그때가 30.9%였는데 올 5월에는 31.7%까지 이게 늘어났습니다. 20대들은 아파트 안 삽니다. 돈이 없죠. 아니 엔비디아하고 요 미국 주식 관심이 다가 있잖아요. 네. 코인 쪽으로. 2021년 하반기 때 이게 20대 비중이 무려 6%에 근접했단 말이에요. 5.9%였는데 이번엔 상반기에는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쌈짓돈으로 갭 투자하는 것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 그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의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좀 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81년생부터거든요. 근데 벌써 나이가 밀레니얼 세대에 맞이는 올해 43이에요. 그럼 갭 투자할 나이가 아니지 지금은. 지금은 애도 크고 있는데 그 사이 돈도 좀 모았을 텐데 내 집이 필요한 거죠. 살 집이. 근데 저는 이제 82년생 김지영 그 소설하고도 이거하고 좀 맞물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그 주부죠. 주부가 벌써 42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언제 나왔느냐? 2016년에 나왔습니다. 완전 핫했었죠.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그때 김지영 그 여성이 나이가 34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8년이 지나서 42이 되었는데 그때 아마 서울 외곽에 24평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격투자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82년생 김지영 같은 이 밀레니얼 마지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정주 공간으로서 좀 어떤 주택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강남 들어가려니까 너무 비싸. 그런데 이 성동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옥수동하고 금호동 그 재개발이 많이 된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도 가까워. 강남에서도 가까워. 그리고 신축이 많아. 준신축이 많아. 이러니까 그게 이제 갈아타기 수요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학군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을 빼고 강 이북이에요. 강 이북에서 보통 학군을 따지면은 보통 요새는 세 군데거든요. 가장 이제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노원구 은행사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죠. 광진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마포 뭐 일대 저쪽에 서강대학교 가는 쪽 이쪽으로, 네. 대흥동 이쪽으로 좀 학군들이 좀 들어서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도권 학군을 따진다면은 광진구를 좀 많이 선호를 하죠. 근데 그거하고도 또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40대 초반, 30대 후반 그 핵심 수요층들이 어떻게 방향을 확 트냐에 따라 가지고 집값도 동향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 저는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좀 해석을 했습니다.